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강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GPU, 특히 SM 모듈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많이 내서 두 번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어, 이, 이 GPU의 성능 최적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프로그램을 돌면 사실은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 GPU 프로그램을 돌려놓고는 원래 GPU가 이런 거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 시간이 걸렸고 이런 것들 측정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도구도 있어요. NCS라고 그래요. 그냥 준말로.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벡터 덧셈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벡터 덧셈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GPU에서 실행을 시키면서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나오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요게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행렬에 대한 얘기 쭉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죠. 정적인 행렬이 있고 동적인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GPU, 엔비디아 GPU가 나오면서 행과 열을 동시에 계산을 하는 내적 계산을 스레드가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동시에 처리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거 그림으로는 이렇게 행과 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SM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구조 내에서 이렇게 값들이 계산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그 엔비디아의 엔사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 사항을 이 트렌드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이 벡터 덧셈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보면서 마치 벡터 덧셈 프로그램이 도는 상황을 CCTV로 촬영을 한다, 그런 개념이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엔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까지 이번 두 번째 강의 내용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이 사각형,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예요. 뭐 만약에 우리가 GPU를 내장하고 있는 컴퓨터라면 이 호스트 CPU는 뭐 노트북이 되거나 아니면 데스크탑 CPU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장한 카드가 엔비디아 GPU가 돼서, 제가 카드 모양을 이렇게 엣지 커넥터가 있고 카드 유형이 이렇게 생긴 모양을 그렸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게 엔비디아 GPU 카드라고요. 이 카드가 데스크탑 PC 뚜껑 열어보면 그 메인 기판에 저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호스트 컴퓨터, 우리 데스크탑에 당연히 CPU도 있고 메인 메모리가 DDR4, 뭐 DDR5 이런 메모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데이터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머인 나가 이 호스트 컴퓨터가 주인이기 때문에, 호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뭐 그 데이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호스트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인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컴퓨터가 데이터의 주인일 수는 없는 거죠. 뭐 나를 대신해서 이 데이터의 주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요 엔비디아 GPU를 디바이스라고 했어요. 이 장치에는 GPU 일종의 뭐 병렬 처리 프로세서죠. 그 다음에 비디오 램 또는 우리 SK에서 제품 이름으로는 HBM이에요. 예. 그냥 그걸 옛날 그래픽 카드일 때 나온 용어가 비디오 램이라든지 그래픽 DDR 램 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 연산에 특화된 구조죠.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어떻게 제가 연산에 특화된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 SM에 대해서 엄청 머리 아프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계산기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계산기 공장은 내 프로그램이 더하기를 할지 빨리 빼기를 할지 곱하기 할지 나누기 할지는 모르는데 계산기 공장은 곱하기 하는 놈, 더하기 하는 놈, 빼기 하는 놈, 나누기 하는 놈 아예 풀 세트로 계산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중심 철학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 계산기 하나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 샤프에서 나온 비싼 계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퀘이션 쓰면 가로 열고 뭐 더하고 빼고 하고 가로 닫고 나누기 얼마하고 하면 그 다음에 엔터를 딱 때리면 그 결과가 쪼르륵 나오잖아요. 그 결과 보고 다음에 또 그 나온 결과에다가 어찌고 저찌고 무슨 연산을 해서 또 엔터 때리면 결과가 또 나오고 이건 보면 계산 중심이에요. 샤프 계산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산기를 쓰는 방법. 계산 중심의 처리예요. 인간들은 원래 이런 처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병렬 처리로 들어와가지고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주방장 얘기를 했잖아요. 팔이 10개씩이나 달라붙어 있는 그 아저씨. 왜 그러냐면 행렬 계산 때문에 이런 병렬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행렬을 하나하나 계산하면 어느 하세월에 걸리기 때문에 행렬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구조 이렇게 하려니까 병렬 처리가 나왔고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이 곱해지는데 무려 요소가 열에 있는 요소와 행에 있는 요소들이 다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결과값 하나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연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산을 만약에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기고 있다라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 GPU에서는 그런 연산들을 한꺼번에 왕창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계산기 블록을 아예 계산기 여기다 써도 되겠죠. 뭐 요놈이 계산기 공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두룩 빡빡에 계산기 하는 놈들이 붙어 있다고요. 이 계산기 공장에다가 데이터를 넣자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 계산기 공장에다 넣어버리면 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저 계산기 공장에서 더하는 계산기가 작동할 수도 있고 곱하기 계산기가 작동할 수도 있고 계산기가 또 32비트 계산기도 있고 64비트 계산기도 있잖아요. 또 행렬 계산만 전문으로 하는 텐서 코어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저 계산기들, 작동하는 계산기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 원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죠. 이게 데이터 중심 철학이에요. 데이터에 집중해서 데이터의 흐름 위주로 처리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호스트는 데이터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우리가 GPU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어레이에 데이터를 준비해 놓잖아요. 값을.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짰을 때에는 개념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어레이에다 담아 놓고,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또는 유식하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지요. 이놈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이게 프로세싱 중심적인 처리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아까 이 데이터 중심에서는 이게 이 부분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부분이 알고리즘인데요. 데이터 중심 처리 방법에서는 데이터에 따라서 저 알고리즘은 중간에서 막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종류가 바뀌어지고. 이게 데이터 중심 철학이에요. 그 데이터 중심 철학의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 호스트, 즉 프로그래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중심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일꾼이 누구냐면 그게 GPU예요.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분홍색 있잖아요. 핑크색. 요놈은 호스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DDR 메모리죠. 그런데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HBM이라고 하고 전역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호스트에서 데이터 주인을 여기다 준비를 해놨어요. 처리할 데이터를. 그러잖아요. 이 데이터는 호스트에서 처리가 안 돼요. 호스트는 CPU 하나 가지고 계속 시리얼하게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넣는 동작을 갖다가 뭘로 했냐면 CUDA memcopy 함수 가지고 하잖아요. 요리로 보낼 때도 이 함수 쓰고 또 거꾸로 이 계산된 결과를 다시 이 호스트 쪽으로 보낼 때도 CUDA memcopy 함수를 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호스트와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 아니 뭐 당연한 거 왜 설명을 길게 하세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앞에 있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요 놈을 여기 있는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GPU에게 보내야 하고 또 GPU에 있는 데이터를 거꾸로 계산해서 호스트 쪽으로 돌아올 때 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1차선 도로 정도 되는 모양의 PCI 익스프레스라는 고속도로를 쓰거든요. 근데 이놈이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속도는 상대적이죠.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느리냐면 GPU의 연산 처리 속도하고 비교하면 저 PCI Extended 익스프레스드 해가지고 PCIe 저렇게 붙어요. PCI 버스의 통신 속도가 GPU의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동시켜야 하면 그러면 이동에도 관련된 속도가 문제가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를 지금 이 파워포인트 2장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쿠다 맴 카피는 뭐냐면 이게 GPU가 일종의 주방이거든요. 이 GPU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호스트에 있는 지금까지 주인은 호스트였잖아요.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주방인 GPU에다 넘기는 함수가 쿠다 맴카피예요. 요놈은 물리적으로는 DDR 메모리에서 HBM 메모리로 가는 거지요. 근데 방향이 보니까 양쪽이에요. 이 호스트에서 GPU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GPU에서 호스트 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PCI 버스 통신 속도가 HBM보다 100배나 느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DDR 메모리도 있고 HBM도 있는데요. 역시 DDR 메모리가 또 HBM보다 느리긴 해요. 저기 HBM 그러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거북이지요. PCI 이 버스의 통신 속도가 바틀렉에 걸려 있어요. 현재. 그럼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니 요즘에 전자기술이 얼마나 발전된 시대예요. 이거 PCI 버스 속도 늘리게 못하나요? 당연히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MHz 대역폭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100메가 이렇게 하고 바이트 퍼 세크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 뭐냐면 1초에 100메가바이트를 전송한다 이 뜻이에요. 대역폭이라는 게. 그런데 얘는 뭐 기가에서 테라 단위거든요. 대역폭이. 물론 이 CPU도요. 기가헤르츠 기가 단위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기가 테라 이런데 얘만 메가 단위예요.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려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기들 GPU와 또 여기 다른 GPU 있잖아요. GPU 또 다른 GPU 이 GPU와 GPU를 고속으로 통신하는 버스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NV링크 뭐 이런 거지요. 엄청 테라바이트 대역폭이 테라바이트 정도 나오는 고속 네트워크예요. 전자적으로 얼마든지 저런 통신 가능해요. 그러면 왜 그런 전자적인 고급 기술을 이 PCIe에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적용하면 이거 바틀렉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연결한 이 네트워크 버스 이름은 ISA 해서 혹시 아이사 버스라는 말씀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학교 다닐 때 혹시 중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기 PC가 뭐 386이 있었고 뭐 486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PC들은 아이사 버스 통신 방식이었어요. 이 아이사 버스보다 속도가 개선된 것이 PCI 버스고요. 있는 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 PCI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PCI E 버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려요. GPU에 비해서.
그러면 이 PCI 2를 갖다가 또 개선해가지고 PCI 뭐 이거 X 정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 호스트 이 컴퓨터에 원래 이 버스 요런 이 데이터 버스요. 이건 뭔 용도로 쓰냐면 주변 장치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여기에 장착되는 거였어요. 원래 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장착되는 주변 카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픽 카드지요. 그 다음에 옛날에 통신 카드도 있었고요. 옛날엔 램 카드도 여기에 장착되어 있었고요. 뭐, 그래요. 게임 쪽에도 옛날엔 조이스틱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주변 장치 카드를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회사들이 합쳐서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야 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저 많은 업체들이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표준을 정하기가. 입장은 이래요. 우리는 뭐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빠른 통신버스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빠른 통신버스를 사용하면 돈이 비싸질 텐데, 이런 것들이 입장이에요. PC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저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말이 안 맥혀요. 저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와 요즘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이커들, 이게 주로 칩 메이커들이죠. 칩 메이커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GPU 뭐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계속 발표하고 그리 쪽으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안 가서 이 PC하고 GPU하고 매우 빠른 통신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화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쿠다 프로그램에서 GPU에게 야 GPU야 이 함수 실행해라 하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함수 이름 나오고 세 마리 열고 이게 전체 이 그리드 안에 있는 전체 블럭 수, 그 다음에 이건 블럭 하나의 크기 그러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인수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은 호스트 컴퓨터는 실행 몰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기가 병렬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는 그리드 딤하고 블록 딤이라는 것을 똑똑똑똑똑똑똑 GPU에 던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정적 계약이라고 해놨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는 정적 계약이고 요건 동적인 계약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호스트 컴퓨터가 GPU에게 작업을 지시하달 때 그리드 딤은 얼마로 하고 블록 딤은 얼마로 해줘 라고 프로그래머가 정해줬어요. 그리드 딤은 얼마고 블록 딤은 얼마야. 그런데 저녁 스케줄러 GPU가 프로그래머가 지시한 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한다?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GPU도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지시해준 이 구조를 지켜야 돼요. 마치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도장 찍은 계약서. 만약에 GPU가 지 맘대로 해석을 해서 그리드 구조하고 블록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그래머는 내 머릿속에 그리드 안에 블럭이 몇 개 들어있고 각각의 블럭의 크기는 얼마야.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잡고 프로그램을 열심히 짰어요. 알고리즘도 다 이거에 맞춰서 짰어요. 그죠? 이거에 맞춰서 데이터 다 사전에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GPU라는 님이 이 프로그래머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것보다 지가 생각한 그리드 구조하고 블록 크기가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내가 이미 작성해 놓은 사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후에 저게 GPU에서 계산돼서 나에게 넘어왔을 때 그 넘어온 결과값을 가지고 처리하는 코드 부분들이 모조리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두 호스트 컴퓨터하고 GPU 사이에는 약속을 하나 돼 있는데 절대 그리드 팀, 블록 팀이 프로그래머가 명시해 준 대로 반드시 따라 한다. 이게 GPU의 사명이에요. 좋아요. 이건 정적이에요. 변경 불가능해요. 그런데 변경 가능한 건 있어요. GPU 입장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드 내에 블럭이 몇 개 들어있고요. 각 블럭 내에 크기는 스레드가 몇 개 들어있다고요? 알았어요. 이 정보를 요를 받아가지고 이 전역 스케줄러는 여 밑에 SM들이 쭉 지금 2개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SM들이 8개 있는 GPU도 있고 뭐 16개 있는 GPU도 있고 막 그래요. 가격이 비싼 GPU일수록 이 SM 개수가 늘어나요. 100개, 124개 뭐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 전역 스케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SM들이 현재 놀고 있는지 아니면 SM들의 점유율, CPU가 얼마나 바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전역 스케줄러가 SM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처리해야 할 전체 블럭들, 그리드 팀의 전체 블럭이 담겨져 있잖아요. 전체 블럭을 블럭 단위로 이 SM들에게 할당을 해줘요. 블럭 단위로. 이번에 3개는 얘한테 주고 또 3개는 얘한테 주고 또 3개는 다른 놈한테 주고 뭐에 따라서 각각 이 SM들의 점유율 상태에 따라서 이 실행을 배분해 주는 게 전역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1강에서 전역 스케줄러 얘기는 별로 안 했고 워프 스케줄러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워프 스케줄러는 32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워프라는 묶음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32개의 스레드를 얘는 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게 워프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노란색으로. 워프 스케줄러 나 다른 건 몰라요. 제발 나 방해하지 마세요. 나 무자비한 컨텍스트 스위칭 작업에 매우 분주하거든요. 이 뜻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워프 스케줄러는 클럭 하나 단위로 워프들을 바꿔요. 클럭 하나가 1나노세컨드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는 1번 워프 걸
워프에 소속된 32개 스레드가 실행되다가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메모리 웨이트에 걸렸어요. 그럼 동시에 32기가 메모리 웨이트 걸리거든요. 그러면 1나노세컨드 후에는 요놈이 아니라 다른 워프, 예를 들어 워프 2번을 실행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메모리 대기에 걸리면 이번에는 1나노세컨드 이후에는 3번 워프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1나노세컨드의 주기를 가지고 워프들을 사정없이 바꿔대는 것이요. 1번 워프 처리하게 하다가 2번 하다가 3번 하다가 5번 하다 8번 하다, 이게 워프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프 스케줄러는 1나노 주기로 1나노 세컨드면요 100만 번에 동그라미가 3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번이에요. 1초에 극악 무도하게는 10억 번 워프들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빠르기잖아요. 1초에 10억 번 바꿔야 되는. 이게 1초에 10억 번 워프들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 돼요. 왜 바꿔가냐면요. 워프들이 실행이 계속 착착착착 이루어진다라면 뭐라고 바꾸겠어요. 근데 워프들이 문장을 가다가 꼭 다음 데이터를 읽어와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지난번 강의 말씀드렸던 처럼 캐시 없는 거지요. 레지스터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에 갔더니 캐시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캐시에도 갔더니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캐시 컨트롤러 마법사가 저기 글로벌 메모리 HBM에 가서 끌고 오려고 하면 얘가 1나노세컨드 빠르기로 그 데이터들이 워프가 실행되는데 HBM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수천 나노세컨드가 지나야 HBM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 설명 참 잘 따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워프들을 빨리빨리 헤쳐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워프들에서 뭔가 동기화 대기가 일어난다든지 메모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하면 가차없이 1나노세컨드 이내에 그 놈을 뒤로 제끼고 처리가 완전히 나 준비됐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워프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이 SM이에요. 워프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SM들의 점유율은 나노세컨드 단위로 사실 바뀌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번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걸 나노세컨드 단위로 워프가 실행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프로파일 너무나 GPU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파일링을 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이 자료로 돌아올게요. 정적으로 해야 한다. 프로그래머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 정적인 정보에서 자기가 이미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근데 얘는 동적으로 한다. 왜? 각 SM들의 노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역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각 SM별로 SM 관리자라는 놈이 따로 있어요. 이 놈은 워프 스케줄러는 워낙에 바쁘신 몸이니까 방해하면 안 되고요. 이 SM 관리자가 내부의 현재 자원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 관리자하고 얘하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주인님. 전역 스케줄러가 주인님이에요. 현재 나는 이 정도의 자원이 여유가 있고요. 근데 딱 하나 레지스터가 조금 부족해요. 녹할 메모리가 좀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자원의 내용까지 다 서로 전역 스케줄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역 스케줄러가 그래? 그러면 내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이 블럭은
자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 자원은 그러면 SM 누구한테 줘야지? 아 그래 SM 5번이 낫겠다. SM 3번이 낫겠다. 이렇게 저녁 스케줄러가 그 블럭들을 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지금 두 장에 걸쳐서 앞으로도 이 공식 있잖아요. 인덱스는 블럭 IDX에다가 블럭의 크기 곱해주고 더하기 스레드 인덱스를 더하면 이게 자신만의 고유 인덱스, 고유 주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뭐 GPU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은 뭐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블럭 인덱스가 스레드 인덱스가 혹시 실행 시점에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종종 하곤 해요. 저조차도 스레드 인덱스가 언제 저 스레드 인덱스 값이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제 질문에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스레드 IDX 값을 누가 결정하나요? 이 스레드 IDX 값은 어느 시점에 결정되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혹시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없었다면 저랑 같이 이 두 장을 좀 주의 깊게 보시죠. 이 자료를. 첫째는 이 스레드 인덱스는 0에서 31까지의 숫자예요. SM의 워프의 숫자하고 일치하지요. 근데 이게 스레드 인덱스는 이게 32의 배수인 거지요. 32의 배수예요. 32는 어디서 나왔어요? SM의 워프의 사이즈에서 나왔어요. 워프의 단위에서. 그래서 스레드 IDX는 뭐 0에서 31일 수도 있고 뭐 0에서 63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32의 배수니까. 그러면 이 스레드 IDX는 일종의 이어진 숫자 0, 1, 2, 3, 4에서 31까지 이어진 숫자 형태를 띄어요. 이 스레드 IDX. 예를 들어서 스레드 아이디가 지금 이 안에 32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호는 1번이고 딴 놈 하나는 10,000번이고 딴 놈 하나는 55,000번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놈이 0번이면 한 놈은 2번, 4번, 6번, 8번, 뭐 31번, 7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모아놓고 보면 32개의 이어져 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스레드들별로 각각의 32개의 스레드들이 담당해야 할 데이터의 주소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각각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난 1강에서 말했잖아요. 메모리 접근 합침이 발생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메모리 접근 합침이라고요? 어디서 일어나지요? 저기 L1 캐시에도 없어요. 그러면 L2 캐시에 찾아봤어요. L2 캐시에도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DMA 메모리 컨트롤러가 개입을 해서 DMA가 개입을 해서 HBM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HBM에서 데이터를 이 스레드 하나가 1번 주세요. 하나는 5번 주세요. 하나는 8번 주세요. 하나는 12번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제각각 했다고 해서 메모리에서 알았어. HBM에서 1번 나와라 5번, 8번 나와라 5번, 6번 나와라 5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그 요청한 요청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얘들이 0번에서 31번에 있는 데이터를
달라라는 말을 스레드들이 각각 나한테 요청하다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만 정리해보면 0번에서 31번 데이터를 딱 주세요라는 거구나 하고 하나의 명령 데이터 0번에서 데이터 개수 32개 읽어주세요. 이렇게 HBM에다 한 번의 명령 하나만 보내버려요. 그럼 HBM 쪽에서도 시작 주소가 0번이고 개수는 32개구나.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31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한 번에 블럭 단위로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HBM도. 이렇게 하면 읽기 동작이 한 번만 이루어졌어요. 원래 개별했으면 32번 했어야 돼요. HBM이 1000배 이상 느리다고 그랬죠. 1000 곱하기 32배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모리에 합침을 하면 1 곱하기 1000 그러니까 32분의 1로 줄여버릴 수 있어요. 실행 시간을. 이 스레드 IDX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성 메모리 접근 효율성을 만들 수 있도록 얘가 번호가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는 IDX 값을 가져요. 그러고 저도 또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게 벡터 애드 해가지고 앞에 32 이건 그리드 안에 있는 블럭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64 이건 각 블럭 안에 들어있는 스레드 개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케이 앞에 있는 게 그냥 아파트 건물 32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각 건물마다 64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면 블럭 딤 이거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스레드 개수요. 64는 누가 결정하냐? 프로그래머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발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64로 할 건지 128로 할 건지 32로 할 건지 32가 최소지요. 그러면 가능한 한 블록 딤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효율이 올라가요. 하드웨어는 뭐 어차피 돈 주고 산 하드웨어 똑같이 돈 이미 줘버렸으니까요. 그 전기 똑같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 이왕이면 32개를 처리하는 것보다 68개나 128개를 한 번에 처리하라고 하면 좀 SM이 좀 더 땀을 많이 흘리겠지요. 같은 전기 먹고 땀 많이 흘렸는데 처리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블럭에 뭐 1024개, 2048개 집어넣으면 어떠냐?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예. 한 블럭을 그 SM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SM의 자원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SM이 아주 놀고 있었을 때는 그게 또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SM이 절대 놀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미 기존에 다른 블럭들이 들어와 가지고 SM 안에서 좀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SM한테가 이번에 2048개짜리 블럭을 한번 처리해 보지 않겠어? 하고 SM에게 주면 SM이 자기 지금 여유 공간이 한 50% 정도 남았는데 안 되겠는데요. 그거 내가 2048개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난 512개 정도나 뭐 256개 정도 되는 블럭 사이즈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1024, 2048 이런 건 나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블럭은 계속 글로벌 스케줄러 가요. 이 2048개 블럭으로 된 건 할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SM에다가. 나는 이미 실행을 시켜가지고 GPU에다 던졌는데 GPU에서는 그 놈이 SM에 올라탈 기회를 잡지 못하고서 계속 대기
대기. 다가 SM이 완전히 머리가 비어가지고 깔끔하게 비어질 때까지 대기만 타고 있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블록 사이즈는 트라이얼 에러 64로 해보고 128로 해보고 256으로 해보고 512로 해봐서 어떤 놈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나는 값으로 결정을 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지난번 강의에. 실제 그렇게 행동은 실제 실무에서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고는 해야지요. 어떤 일이 왜 벌어지는지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블럭딤하고 그리드딤은 아주 쉬워요. 블럭딤은 하드웨어 최적화 관점에서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그리드딤은 이거야 전체 문제, 전체 스레드를 전체 데이터를 블록 뭐 32로 할 건지 64로 할 건지 블록 사이즈 있잖아요. 128로 할 건지 전체 데이터 사이즈를 뭐 블록 사이즈로 나누면 그게 결국은 그리드 안에 들어가야 할 블록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값이에요. 그냥 나오는 값이에요. 블록 딤만 결정하면 돼요. 그리드 딤은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블록 IDX, 스레드 IDX조차도 그때 어느 시점에요? 이 병렬 함수명 3마리 열고 3마리 닫은 이 문장을 GPU에 호출해 주는 그 시점에 블록 IDX, 스레드 IDX도 몽졸이 결정돼요.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요. 블록 IDX하고 스레드 IDX가 언제 결정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하셨어요? 언제 결정돼요? 저 호출할 때 결정은 돼요.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GPU Runtime Library 함수에서 결정을 해요. 저 블럭딤, 그리드딤 보고 이 전체 그리드 안에 블럭은 몇 개가 있고 각 블럭 안에는 스레드가 몇 개가 있으니까 1번 블럭에 스레드 너는 0번, 너는 36번, 너는 127번이다. 이렇게 스레드 IDX까지 쫙쫙쫙쫙 해서 고유 정보로 결정을 해 주어요. 언제요? 콜 했을 때. 그때 결정돼요. 그 결정 주체는 누구다? CUDA 런타임 API다. 여기. 결정 주체는 런타임 API가 결정하고요. 이건 마치 그 GPU에게 마치 이 어리버리 신입생 떼거지 한 묶음을 갖다가 GPU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 GPU는 어리버리 신입생 한 무더기를 받았으니까 이놈들을 갖다가 오케이 이놈들 블럭 단위로 그룹핑을 해야 할 거잖아요. 블럭 단위로 그룹핑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놈 학생들을 너 1번, 너는 2번, 너는 3번이라고 스레드 IDX라고 부여해줘요. 마치 자 출석부 만듭시다 하고 자 일단 서봐 해가지고 뭐 키 순서로 서든지 이름 가나다 순으로 쓰든지 해가지고 출석부에다가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 번호 있잖아요. 학생 번호, 학번 번호를 부여하는 거지요. 누가요? CUDA 런타임 API가요. 뭘 결정해 준다고요? 블럭 IDX하고 각 스레드 또는 각 그 최종 데이터 하나에 그놈 하나당 스레드 IDX 번호를 결정해요. 마치 출석부에 이름하고 그 사람 번호요. 1번, 2번, 3번 번호 결정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콜 했을 때 블럭 IDX와 스레드 IDX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실행 시점에는 얘가 런타임 콜 했을 때 이게 벌써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행 시점에서는 이미 자기는 나 스레드 번호는 몇 번이야. 나 블럭 번호는 몇 번이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하세요. 블럭 IDX 지금 스레드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레드가 1024개가 있다고 쳐요. 1024개의 스레드가 뭉게뭉게 많이 있어요. 각각 스레드별로 나가 소속된 블록 번호는 뭐고, 나가 소속된 스레드 일련 번호는 뭘까요?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것이 사실 이 문장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장을 만들면서 하루가 걸렸어요. 저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대충 여러분에게 아는 체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 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이 무려 3가지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공식인데 그냥 알고 이대로 쓰면 되지요. 그냥. 네,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배경을 깔고 있는 철학을 모른다라면 진정으로 GPU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 3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논하시오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라고 해가지고 쩍쩍쩍쩍 떠들어댈 수 있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이 GPU 프로그램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보시죠. 이게 스레드들이 무질서하게 생성이 될 거라고요. 그리드 안에 2048개가 있다 그러면 스레드가 2048개가 막 생겨요. 2048개가 뭐예요? 더 큰 스레드들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스레드들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이 스레드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인덱싱을 할 거냐, 또 네이밍을 줄 거냐, 또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사실은 지금 우리 프로그래머스 마인드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 스레드나 이딴 거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스레드는 우리 머리에 맞지 않아요. 저 안드로메다 사람들이나 저 스레드를 좋아할까? 우리 지구인들은 저 스레드 같이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동시에 실행되고 그런 따위들 우리는 싫어한다고요. 내 머리가 이해 안 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구난방한 이놈의 스레드 틀을 어떻게 일관성 있는 구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스레드들을 일관성 있는 어떤 규칙으로 이름 짓기, 또 정렬하기, 또는 콕 집어서 딱 하나 집으면 그게 바로 유일하게 2048개 뭉태기 쓰레기 중에 너 하면 걔 하나만 정확하게 찝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스레드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데요. 이놈을 그러면 블럭 인덱스와 스레드 인덱스라는 개념, 이게 그 프리즘이에요. 육각형이잖아요. 일종의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지요. 그래서 이 블럭 인덱스와 스레드 인덱스라는 딱 거울로 또는 아니면 이 안경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경으로 보면
스레드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일렬로. 이 무질서한 놈이 이 안경으로만 보면은 스레드가 일렬로 질서 정연하게 쫙 나열되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ordered access, 질서 있게 순서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 스레드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들은 물리적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일행 데이터 먼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일행 데이터 끝나면 이행 데이터들이 뚜루루루 기차처럼 또 줄 서 있는 구조죠. 피지컬 메모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무질서한 놈이 어떻게 어떤 마법을 부리면 이 안경으로 마법을 부리면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착착착착 꺼내올 수 있으면 저장된 순서로 저장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거 무질서한 땅이 혼돈해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엄청 헷갈리는 세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이것들이 세상에 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문장 하나에 담아있는 철학적인 뜻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혼돈에서 질서를 잡는 거죠. 그죠? 지금은 스레드가 원래는 이름이 없는 놈이었어요. 1024개가. 근데 이 문장 하나로 말미암아서 각각의 고유한 인덱스, 고유한 이름표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각 스레드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예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주인님, 프로그래머님, 나 스레드 누군데요? 나 오류 났어요. 이렇게 언제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스레드 1024개가 이름이 없으면 뭐라고 우리한테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1024개가 떠들어 제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건지. 근데 스레드별로 고유한 인덱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저 인덱스 번호 몇 번인 스레드인데요. 뭐 처리하다 에러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러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왜 스레드 인덱스 번호 756번에서는 자꾸 에러가 발생하지? 그러면서 거꾸로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 행렬에서의 데이터의 위치가 어떻고, 거기 보니까 if문이나 한단문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걸려가지고, 이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추적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코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매우 논리적이고 추상적으로 작성을 해요. 대부분 행렬지요. 그러면 행은 이만큼이고 열은 이만큼인 매트릭스. 이게 3차원이다. 4차원, 5차원, 6차원 개념적으로 사실 우리가 3차원까지만 그림 그릴 수 있지 4차원, 5차원, 6차원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지가 그림도 못 그리면서 프로그래머는 5차원, 6차원 행렬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개념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추상적인 내용, 논리적이고. 프로그래머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5차원, 6차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특히 메모리는 선형적인 1차원적인 공간이에요. 데이터는 1차원적인 공간에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놈하고
이 1차원적인 데이터 물리적인 놈을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이퀘이션이에요. 블록 IDX, 블록 딤, 스레드 IDX. 여기서 블록 딤은 아까 프로그래머가 결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블럭 하나에 스레드가 몇 마리 기어 들어가는 건지. 나머지 블럭 IDX, 스레드 IDX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쿠다 런타임에서 결정해 준 거예요. 그리드 구조를 보고서.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쿠다 런타임에서 이거 보고 스레드 IDX를 블럭 IDX를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하고 다 픽스해 준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데이터 중심 철학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행위, 뭐 되게 어려운 말 써놨어요. 엔비디아는 이 GPU 설계 사상 전체는 뭐냐면 데이터 중심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구나. 데이터 중심 철학은 이래요. 한번 여기다 끄적거려 볼게요. 데이터 중심 철학은 이래요.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무작스럽게 많은, 우리 그 SM 구조 보셨잖아요. 계산기 공장. 엄청 많은 그 계산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일로 투입되면 이 데이터를 따라서, 물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따라서 이 사용되어야 할 계산기들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계산이 된 다음에 결국으로 최종 새로운 데이터죠. 이것도 데이터 프라임이라고 하죠. 유식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데이터 이 관점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체의 처리 과정을 설계한 개념이에요. 이걸 데이터 중심 철학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쪽에서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고 프로세서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이퀘이션이 데이터의 위치들이잖아요. 블럭 인덱스, 스레드 인덱스. 그죠? 데이터의 위치에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혹시 이게 무슨 함수의 위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데이터의 위치일 뿐이에요. 데이터의 위치가 결정됐어요. 인덱스가. 그죠? 이게 여전히 데이터의 위치고 이 데이터의 위치 인덱스는 결국은 물리적인 메모리의 위치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추상적인, 우리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것이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위치가 어디다 라고 매핑을 해주는 이퀘이션이라고요. 아이씨, 괜히 어려운 얘기 저 혼자 떨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준비했으니까 마저 하시죠. 그 다음에 실제 지난 강의에서 보셨지만 SM, 워프, 메모리 컨트롤러, 스케줄러 무지막지하게 복잡하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요. 이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구조를 여러분이 다 알고서 프로그램을 짜라고 제가 이런 설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 코드는 이런 놈의 구조에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는 결국은 이 공식만 알면 내부의 워프가 어떻고 SM이 어쨌고
저녁 스케줄러가 어찌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이 이퀘이션 하나로 이 복잡한 하드웨어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이 이퀘이션 하나를 씀으로써 이 복잡한 하드웨어를 신경을 안 쓰고도 매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발자, 프로그래머와 하드웨어사의 신성한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네. 이게 개발자가 문제만 정확하게 이 블럭과 그리드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정의만 논리적으로 해준다라면 하드웨어는 알아서 그 복잡한 프로그래머님이 개념적으로 설계한 그 문제를 나는 알아서 자신 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이 문장 하나 설명하려다가요. 이 문장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지랄 발광을 제가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지금 병렬 함수잖아요. 벡터 애드. 그 다음에 이건 어레이 플로팅 32비트 이게 포인터의 선언이잖아요. 포인트는 주소인데요. 어떤 메모리 주소인데요. 32비트 단위로 이루어진 메모리 주소란 뜻이에요. 플로트 별표가. 여기는 다 플로트만 있는 게 저기 인티저 타입도 있네요. 근데 인티저 얘는 밸류 자체죠. n이라는 값을 담고 오지만 a, b, c는 메모리 주소를 담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는 여기서는 이걸 바로 어레이처럼 써버렸어요. C에서는 메모리 주소에서 인덱스는 이게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한데요. 그냥 옵셋, 이게 그 메모리 베이스 주소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이 뜻이거든요. 인덱스는. 근데 그 인덱스가 0, 1, 2, 3, 4 떨어질 텐데요. 0, 1, 2, 3, 4라고 올라갈 때마다 플로팅 타입 4바이트거든요. 인덱스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마다 4바이트씩 통통통 떨어져서 읽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잊으세요. 그냥 설명드리는 게 저 혼자.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링을 설명해야 할 차례예요. 제가 제 노트북에 데스크탑에 GPU가 없어가지고요. 구글 콜앱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 얘 콜앱 나와요. 금방. 해서 요 따위로 저기 퍼센트 주면 이게 구글 콜앱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 없으면 전부 다 그걸 파이썬 코드로 인식하는데 저기 퍼센트 두 마리 붙이면 이건 그 서버 GPU 서버에 미안하지만 또 영어에서 죄송해요. 커맨드 인터프리터라는 놈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커맨드 인터프리터라니까 또 요즘에는 도스 명령도 내리지 않잖아요. 전 마우스로 그냥 다 해버리지. 결국은 아직도 리눅스나 서버 쪽에서는 명령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호스트 서버 시스템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write 파일을 해라. 밑에 나오는 내용을 vector add profile.cu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걸 여기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내용들이 뜨도록 저장된 vector add profile.cu 파일이 생성이 돼요. 어디냐면 자기 이 접속한 서버에
밑에 보면 자기 디렉토리 밑에 컨텐트란 서브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안에 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이 명령으로 앞에 느낌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실행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MVCC,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 컴파일러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줘야 돼요. 아키텍처.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도 아키텍처 들어가야 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콜앱에서는 GPU 그 다음에 TPU 여러 가지 서버들을 우리가 접속을 해서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GPU 그 CPU 이름이 종류가 달라지면 컴파일 할 때 그 CPU 종류에 맞게 컴파일을 돼야 하잖아요. 코드를 생성을 해야 하고, 이 빨간색 글자들이 다 그 CPU, 그 GPU나 TPU 종류별로 나오는 옵션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옵션들을 잘 줘서 컴파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소스 파일은 vector add profile 좀 씌우고, 그걸 컴파일해서 오브젝트는 vector add profile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나온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 Night Systems예요. 물론 공짜예요. 설명서도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짜증 날 뿐이지. 근데 그거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NSys예요. 이게 제가 서버에서 했더니 명령이 안 먹혀서 NSys를 못 찾아서 결국은 T4 GPU 연결했을 때 디렉토리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옵셔널 엔비디아 엔사이트 요요요요요요요의 NSys, 여기까지가 실행 파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생성된 트레이스 추적을 해라. 쿠다 GPU 매트릭 디바이스 용으로 네가 실시간으로 하드웨어 트레이싱까지 해서 그 정보를 아웃풋을 해서 결과를 vector add profile.nsys.nsys의 rep라는 파일로 만들어 주어라. 그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할 프로그램 이름은 vector add profile, 이거 오브젝트 파일 이름이죠. 이 점이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다는 이 의미고요. 이 빨간색은 결국은 여러분이 서버가 연결될 때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면 퍼센트 두 개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썬 명령이에요. from 구글 콜앱에 import 파일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해라. 컨텐츠의 벡터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라라고 파이썬 실행 문장이에요. 인터프리터가.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익스큐션을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저장하기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디렉토리를 선택해주면 거기에 세이브가 돼요. 이러면 저기 벡터 애드 하는 저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서 프로파일링까지 실행시켜가지고 프로파일링 레포트까지 내 로컬 PC에 저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화면 캡처한 거예요. 콜앱에 보면 기본적으로 파이썬 3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가습기 종류를 T4 GPU, 뭐 A100, 뭐 GPU, TPU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짜로 쓸 때는 T4 GPU만 저는 되더라고요. T4 GPU만, 얘는 우리가 GPU 프로그램을 할 때는 T4 GPU를 선택해서 해야 GPU 병렬을 처리가 돼요. CPU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저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에서 내가 파일을 만들고 뭐 컴파일을 해보고 그런 일들은 여기 CPU를 연결해서 할 수 있지만 GPU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런 오류를 만났어요. 쿠다 에러 provide PTX가
얘는 쿠다 컴파일러는 일종의 중간 언어로 컴파일을 해놔요. 바로 머신 코드가 안 나와요. 그 중간 언어가 PTX 코드라는 거예요. 이 PTX 코드를 다시 실행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이 PTX 코드를 이 GPU 종류에 따라서 최적화해서 실행시키는 것이 엔비디아 GPU의 핵심이에요. 이게 컴파일은 PTX로 해서 공통적으로 해놔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이게 GPU가 워낙에 성능도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 시점에서는 이 중간 컴파일 단계, 일종의 슈도 코드라고 그러죠. 이 PTX 코드를 다시 그 실행 시점에서 그 해당 GPU에 맞게 재컴파일해서 실행하는 방식을 써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프로파일링이 NSYS, Nsight Systems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제가 뭐 강의한다고 여러분 앞에서 떠들겠습니까? 이미 그 Nsight Systems를 쓰는 방법을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거 써가지고 명령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이 생성돼.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뭘 또 저까지 떠들어가지고 뭐 세상 살면서 공해를 만들 일은 없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배운 지가 좀 오래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80년대, 90년대는 그 프로그램 컴파일러도 컴파일러 찾기도 어려웠고 비쌌고, 그 디버깅 하는 건 더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Nsight Systems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패턴, 어디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고 어느 지점에서 바틀렉이 걸려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도구는 물론 있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비쌌지요. 뭐 IBM이나 이런 회사에서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던 그런 소프트웨어였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들어는 봤지요. 근데 세월이 발전하고 세상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이제는 칩 메이커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GPU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뱃속을 다 뒤집어 가지고 개발자님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님, 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나는 모르지만 툴이니까, 개발자님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 원인을 아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시간이 적게 들어가도록 코딩을 새로 바꿔보시든지 데이터 구조를 바꿔보시든지 좀 그래 보시겠어요? 라고 역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파일링 도구가. 그런데 프로파일링 도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솔직히 프로파일링이 뭐는 거요? 그거 복잡한 거 있어. 뭐 그냥 그래프 복잡하게 하면 나오는데 솔직히 몰라. 이렇게 하면 끝나죠. 먹고 살기 쉽죠. 그런데 프로파일링 도구가 어떻게 도대체 내부적으로 저것이 무슨 마법을 부려서 이렇게까지 나오는가. 일반적으로 GPU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앱이나 어플 개발할 때는 저런 프로파일링 도구를 써보신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써본 적 없어요. 거기는 병렬이 아니고 그냥 싱글 프로세싱이니까. 근데 이 병렬로 돌아오면서 그냥
안드로메다 사람들이 컴퓨터 만들다 보니까 막 내 머리대로 실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실행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고 어디선 왠지 모르게 그전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오류가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겠고, 이게 다 병렬 처리로부터 발생된 문제예요. 안드로메다 사람들이 지구에 들고 와서 그때부터 이런 머리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이 프로파일링 도구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모든 런타임 라이브러리요.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API로. 그런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외부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외부 프로그램은 모니터링하는 엔사이트 시스템이에요. 이런 외부 프로그램을 깨워줄 수 있는 기능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혹시 C 프로그램만 해서 보셨으면 콜백 개념 있잖아요. 콜백 개념. 그래서 아까 저 컴파일 명령 어딨나, 여기 컴파일 명령 볼게요. 여기 보면요, n사이트에 nsys를 돌리면 nsys가 돌면서요, 나는 어떤 기능을 트레이스 해 주어라고 명시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은 이 프로파일에 저장해 주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기 sudo 코드 파일 이름은 이거야 라고 명시해 주네요. 그러면 이 nsys라는 프로그램은 뭔 짓거리를 하냐면, 첫 번째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콜을 했겠지요. 프로그램 그 컴파일 결과에 보면 라이브러리 콜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콜백을 등록하는 일을 이 nsys가 처음에 해요. 콜백을 등록하는 일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스탠다드 엔비디아의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형태로 작동해요. 원래는 그 API 호출하면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냥 그 API가 원래 정해진 일만 하고 딱 일을 끝나고 리턴을 해주든지 뭐 그럴 건데, 이 엔비디아 저 nsys를 통해서 그놈을 돌려버리면 그 메모리 카피해라 또는 메모리 할당해라 이런 API 수행하기 전에 거기 바이러스가 한 마리 끼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는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가 콜했은 그 시점이 언젠지, 그 다음에 리턴했을 때 그 시점은 언젠지 타임 스탬프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그때의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콜백 형태로 그런 값들을 막 만들어서, 여기 빨간 화살표 있잖아요. 요 엔비디아 GPU 내에 있는 버퍼 메모리에다가 계속 그런 값들을 노깅 작업을 해요. nsys를 해서 호출했을 뿐인데, 호출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절차가 이렇게 제가 그려놓았어요.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나 커널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오염돼요. 쉽게 비유해서 그냥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실행될 때 요놈이 콜 되면 요놈은 여기다 노깅 메시지를 남긴다고요. 다 모두 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 어떤 라이브러리가 언제 타임 시작 종료되는 타임 스탬프, 그때의 값, 뭐 리턴 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퍼에 쫀쫀쫀쫀쫀쫀쫀 쌓이겠지요. 그죠? 쌓이겠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로그 정보, 타임 스탬프 정보를 기록하는 그걸 아예 공식 문서로
공표해놨어요. CUPTI, CUDA 프로파일링 툴 인터페이스라는 이 자료에 무엇을 자기들이 어떻게 콜백을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고 그 콜백이 등록될 때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작동한다가 모두 다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대부분 런타임 라이브러리 뭐 이 정도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언제 시작해서 무슨 행동을 했고 언제 끝났고가 이제 쭉쭉 나오네요. 타임 스탬프로. 하드웨어 보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보다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나노세컨드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나노세컨드로 여기 버퍼에다가 메모리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들이.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어들은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가 SM이지요. SM, 텐서코어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걔들은 나노세컨드 클럭인데 클럭 하나가 1나노세컨드 걸려요. 클럭 단위로 작동하거든요. 스위칭도 클럭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PMU는 그 하드웨어의 동작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장치예요. 이건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성능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가 이미 GPU 내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떻게 썼냐면 어디 썼나?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나 트레이스 해줘. 쿠다야. GPU 매트릭스. 그러니까 GPU의 성능 매트릭스가 있어요. 너 GPU 성능 매트릭스에 그러면 저걸 콜을 하면 어떤 하드웨어의 성능을 얘가 노깅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옵션으로 해서 주면은 얘가 PMU 장치가 작동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 안에 딱 버퍼에다가 기록을 해요. 막 쪼르르르르 기록해요. 여기다 노깅은 언제 하냐? 이 실행이 끝나면 그제서야 PMU가 내부에 있던 내용들을 또로로로로 여기 버퍼에다 로깅을 해요. 이 버퍼에 로깅하는 시간도 너무나 느린 거예요. 이 PMU가 이 하드웨어 작동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로깅을 못하고 일단 내부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 메모리에다 기록해 놨다가 그걸 여기 HBM 메모리에다 로깅을 쭈루루 남겨 놓지요. 그러면 GPU가 실행을 마치면 이 로깅 정보들이 여기 남아 있지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로그 버퍼는 금방 채워질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로그 정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DMA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일종의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버퍼 내용을 읽어다가 여기 우리 호스트 우리 PC에 있는 DDR 메모리의 일정 구역에 또 버퍼를 잡아놓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계속 카피하는 일을 해요. 그걸 DMA가 그런 일을 하는데 DMA는 일종의 메모리 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칩,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놈이 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은 이 API가 공개되어 있고 100%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 하드웨어 PMU가 작동하는 API나 저 PMU가 어떤 지표들의 값을 우리한테 줍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저 다큐멘트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PMU가 계산한 예를 들어서 SM의 코어의 점유율 또는 뭐 L1, L2 캐시의 히팅 레이쇼 이런 값들은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히트 레이쇼를 계산했는지는 몰라요. 엔비디아도 설명 안 해요.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엔비디아의 내부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거기서부터는 공개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노그는 결국은 CPU 개입 없이 여기에 쌓이게 돼요. 나 호스트 컴퓨터에. 그리고 나중에 있음을 아까 같이 파일로 나는 저장을 했죠. 아까 같이. 야, 이 파일 뭘로 저장해 줘. 그러면 드디어 여기는 똑같은 저기 저장 장치 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이게 파일로 저장되게 되지요. 한번 이렇게 하면 도무지 진짜 재미없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 화면에서 놓고 엔사이트를 한번 제가 해서 분석한 놈을 가지고 와 볼게요. 엔사이트 시스템 이 놈을 깔았어요. 제 PC에다가. 그랬더니 화면에서 벗어났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녹화 영역으로 끌고 올게요. 어짜 보자. 대충 들어왔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프로파일링 받아놓은 파일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벡터에도 profile.nsys.rep 이 놈을 읽어와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뭐 안 보이잖아요. 제 마우스가 노지텍 MX3예요. 그래서 뭐 이 마우스 휠로 해가지고 확대, 뭐 축소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쿠다 프로파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 보면 쿠다 API 볼게요. 이 부분만 주로 보시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호스트에 얼로케이션 하는데 시간을 꽤나 많이 썼네요. 계속 확대해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뭐 리소스 어레인지하고 이거 여기 보면 프로파일러 오버헤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은 아니고 이 녹색 이게 지금 호스트 얼로케이션을 하고 여기도 계속 호스트 얼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벡터 애드 프로파일 이게 실제 그 실행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계속 얼로케이션만 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메모리 얼로케이션 나왔네요. 그죠? 그럼 GPU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라고 나왔네요. 그럼 GPU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어요. 3개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mem 카피 해가지고 뭐 했냐면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 블럭을 GPU에 있는 메모리 블럭으로 카피해 온 거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mem카피가 이게 길어진 이유 중에 여기 보면 PCIe 밴드위스가 0에서 100%인데요. 거의 알았어요. 갈게요. 5분만. 5분이 아니라 저 5시. 알았어요. 저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그럴게요. 메모리 PC 밴드위스가 거의 100%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결국은 PC의 메모리를 GPU의 메모리로 가져온 시간이 길게 지연된 이유는
이 PCI 버스의 통신 속도가 늦어져서 메모리 카피가 이렇게 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벡터 애드 계산에 수용된 것은 전체 시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강의 결론은 이 PCI 버스 밴드위스 대역이 바틀렉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이게 바로 GPU 프로그램의 최적화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무튼 짧지 않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